네, 안녕하세요. 이제 막스 베버 토픽 모델링 동영상 시작하도록 합니다. 이 동영상은 이제 2012년도 12월 말까지 지금 출간 예정인 도서, 도서를 해설하는 동영상이에요. 이 도서는 여기 보면은 좀 지나가서 한번 볼게요. 아직 완성은 아닌데 거의 마무리 단계. 베버 개념은 사죠. 근데 이제 토픽 모델링이라는 용어로 좀 써서 설명을 할 거예요. 디지털 판본 무료로 여기 이 사이트에서 공개할 예정이에요. 아직 이제 올리지는 않았는데 곧 올릴 예정이고 하드커버로 인쇄된 판본 원하는 분들은 여기 온라인 교보문에서 구할 수 있어요. 자, 이 저서는 2013년도 한국연구재단 과제로서 이제 연구비 지원을 받아서 수행된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자, 요거는 막스 베버 전집을 독일어판 이제 베버의 이제 원본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이제 개념어를 제공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인문사회학이 지금 이제 특히 인문학 분야도 그렇긴 한데 이제 학문적으로 위기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인문사회학은 위기라는 개념이 처음 근데 어떤 개념인지 모호한 어떤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제 일단 이제 인문학을 얘기를 하자 그러면 인문학은 기본적인 전제가 권력학이에요. 그 사회 지배계급이 배웠던 학문이고 지배계급의 그 어떤 통치술로서 배웠던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 뭐 좀 현대 시대에는 이게 좀 안 맞을 수는 있긴 하지만 애시당초 밥벌이는 걱정 안 하고 어떻게 인간을 어떻게 문명을 어떻게 국가를 지배하는가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배웠던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준에서는 좀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이 고전 텍스트를 공부할 때 지금 예를 들면 대학 같은 경우는 강의 학점 수랑 뭐 그다음에 한 과목이 한 학기에 15주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거 빼고 그다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첫 주에 하죠. 그때 다 빼면은 그 12지 수업을 했는데 12주 동안에 우리가 무슨 책 한 권 읽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제 공부, 뭐 예를 들면 철학과 얘기합시다. 철학과 얘기하면은 뭐 플라톤이든 칸트든 헤겔이든 한 사람도 제대로 텍스트 못 읽고 졸업을 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대학원을 가서 그 특정 전공을 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겨우겨우 이제 뭐 텍스트를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되게 좀 모순적인 공부 방법이긴 하죠. 자, 근데 이런 전제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학에서 이런 인문학을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사용 안 하고 굳이 대학에서 그렇게 뭐 15주짜리 수업 몇 개 쪼개가지고 그냥 되게 얄팍하고 천박한 지식을 전달하면서 정작 이제 그 원본 텍스트, 고전 텍스트는 읽지도 않고 읽는 거는 그렇게 제한주고 근데 뭐 언어적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독해 텍스트 자체 어려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 뭐 외국어 교육 같은 경우도 지금 대학에 무슨 어문 교육 솔직히 말하면은 대학보다 더 잘 가르치는 대체수단의 지원이 많아졌거든요. 학원을 가도 되고 동영상 강의 아니면은 뭐 해외로 어학연수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방법들이 다 있는데 여전히 15주짜리 학점 쪽 그 강의 걸어놓고 그냥 그쵸?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의미 없는 교육이 과연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는가? 특히 AI가 보급되면서 더더욱이 더 심각한 이제 상황이 지금 대학에 닥쳐오고 있죠. 이미 뭐 대학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과연 이제 뭐 대학 등록금 지금 15년간 우리나라는 동결되어 있었는데 동결이 해제되고 등록금 올리면 동결이 됐다는 얘기는 싸니까 다녔다는 얘기예요. 근데 등록금 올려버리면은 그 가성비 떨어지는 대학을 가려는 학생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 그러면 이 강의에서는 제안하는 건 뭐냐면 독일어 전집 솔직히 말하면 독일어 몰라도 읽을 수 있어요. 백어책 독일어 읽어도 상당히 어려운데 AI 번역기 돌리면 번역 먹기 특히 그렇게 문제 없어요. 그냥 어차피 우리말 번역본도 읽어봐도 대버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게끔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한국이 특히 약한 분야는 한국만 그런 게 아시아 전체가 좀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아니면 철학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개념 없이 텍스트를 읽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추상적이거나 보편적 개념이 좀 동아시아 문명권이 좀 약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성을 추구하는 학문적 태도라기보다는 개별성에 더 관심을 두는 게 이제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의 특징이어가지고 특히 개념이나 용어에 대해서 좀 취약해요. 그런데 또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초기 서양 학문을 그 일본 학자들이 엉터리로 번역한 한자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 일본 학자들이 이해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상한 용어로 번역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철학 용어가 특히 이제 심각한데 저거 왜 저렇게 의미를 번역했나 싶은데 그런 이제 그런 거 매달릴 필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개념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번역기 돌리면서 뭐 독일어를 알면 더 좋고 개념을 이해하고 이렇게 읽으면 원본이 독해가 된다.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컴퓨터 전산, 뭐 AI 기술을 활용해서 텍스트를 읽어야 되고, 굳이, 모든 사람이 독일어를 배워서 그 어려운 독일어 텍스트 읽을 필요도 없고, 그냥 번역기 돌리면 돼요. 근데, 개념은 알아야 돼요. 그래도. 그럼 개념 사전이 있고, 그 다음에 번역기 사용해서 돌리면은 원본을 누구든지 다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보고, 저는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봐요. 뭐, 구닥다리 방식으로, 뭐 옛날 방식으로 뭐 원본 텍스트 읽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걸 갖다가 뭐 오랜 시간에 걸쳐 그런 거 지금 시대에 안 맞는 얘기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 막스 베버 전집에 필요한 핵심 개념어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한번 텍스트를 어떻게 읽을지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베버 같은 경우는 베버가 저작권이 소멸됐기 때문에 4, 5, 70년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베버가 1920년도에 죽었기 때문에 베버 텍스트는 온라인상에 무료로 다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텍스트 가지고 번역기 돌리면 지금 번역 다 되는데 이제 문제는 개념어가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생활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학문적 개념이고 그게 베버가 독특하게 쓰는 개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개념들만 먼저 기초적으로 파악을 하면은 사실은 다른 학자의 2차 문헌에 의한 뭐 어떤 배버 해독이 아니라 누구나 보편적으로 AI 기술이나 컴퓨터 기술 사용해서 막스 베버의 전집을 접근할 수 있다. 그런 시대가 왔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은 베버뿐 아니라 뭐 그게 마르크스가 됐든 아니면 해결이 됐든 뭐 현대 철학자는 좀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조금 이제 그렇긴 한데 저작권 문제가 없는 고전적 철학 텍스트는 그 개념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원본 텍스트 기계 번역에 맡기면서 텍스트를 꼼꼼히 보면 사실 독해가 다 가능하다 원전 독해가. 그래서 원전에 대한 독해를 기본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제 그 지금 유튜브에도 그런 게 되게 많고 아니면 우리는 학문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2차 문헌에서 그 엉터리로 텍스트를 소화한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막스 웨버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왜곡된 학자 중에 하나인데 해석에 있어서 그런 부분 이제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텍스트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벤틀란트는 서양, 서구 문명,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에 해당되는 거에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거는 이제 이 단어는 지리적인 서쪽 서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구가 다른 문명과 달리 어떤 문화적 역사적 발전 경로가 독특해서 근대자본주의, 합리적 관료제 뭐 이런 거가 탄생을 했다는 거를 갖다가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떤 연구? 다른 문명권은 왜 근대자본주의와 합리적 관료제가 생겨나지 않았나. 그런데 베버는 주로 종교에 초점을 뒀어요. 어쨌든 그래서 합리화라는 개념은 그 다른 문명권, 인도나 중국에도 있었죠. 근데 근대적인 합리적인 근대 성격 합리화라는 개념은 서양에만 있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는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버가 요구를 과학, 법, 국가, 예술, 경제 이렇게 영역을 나눠가지고 서양에는 왜 합리화가 진행됐고 다른 데는 진행되지 않았나를 갖다가 주로 나눠요. 근데 이제 과학 얘기는 그닥 베버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고 베버가 박사학위를 받은 분야가 법학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법학자였다가 나중에 이제 경제, 정치로 이제 영역이 넘어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영역이 확장되는 과정이 배부의 학문 과정이 이제 확장되는 거라고 보면 돼. 그리고 음악도 이 합리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베버 자체 좀 사생활과 좀 관련이 좀 있어요. 베버가 좀 바람을 좀 폈어요. 그래서 혼외자가 있었는데, 혼외자가 아니지, 참. 그 바람핀 애인이 따로 있었는데, 그 미나 토블러라는 피아니스트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하고 관계 사이가 좀 영향을 준 걸로 보이긴 하고, 베버가 이제 자기 와이프 말고 이 사적 에로틱한 관계는 최근 베버 연구에서는 조금 이제 관심이 되는 어떤 관심을 끄는 연구이기도 해요. 그 베버 연구자들이나 베버 내부적인 이너서클 같은 경우는 베버의 그 사적 영역에 대해서 사실 알고 있었는데 뭐좀 쉬쉬하거나 좀 덮으려고 하거나 좀 외면하는 그런 뭐 태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지금은 이제 사실상 이제 다 폭로가 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반토이어 카피탈리스무스 모험가 자본주의 이렇게 얘기인데 모험가 자본주의는 원래 게오르기 진멜에서 사용된 다스 아벤토이에서 영향을 만든 용어인데 서구 근대 자본주의를 합리적 자본주의라고 하고 모험가 자본주의는 합리적 자본이 아닌 그러니까 서양에서 생겨난 자본주의와 다른 지역에서 있는 자본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도박적이고 투기적이고 약탈적 성격을 가진 자본주의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전쟁도 하고 착취도 하고 간직 매매도 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조금 이제 약간 좀 왜곡이죠. 서양에도 이런 자본주의가 없었던 건 아닌데 하여튼 뭐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합리적 회계 시스템이나 체계적인 노동 조직에 기반하지 않고 주로 정치 권력이나 폭력에 의존하는 자본주의를 얘기한다.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표를 가지고 분리를 했어요. 약탈 자본주의하고 합리적 자본주의. 그러니까 베버는 서양에서만 이런 합리적 자본주의가 나왔고 약탈 자본주의는 이제 기타 지역에서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요 개념은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군부 정권의 이제 개발 독재, 발전 국가론하고도 좀 성격이 좀 비슷하죠. 우리나라가 좀 이런 성격이 좀 있죠. 여기 이제 외환위기 겪으면서 민주화되면서 이제 사실 합리적 자본주의 가깝게 가긴 했는데 분명히 그 동아시아 지역의 자본주의 발전 모델은 이 설명하는데 상당히 좀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는 모델이긴 하죠. 자, 그리고 또 비슷한 개념으로 약탈 자본주의라는 그러니까 독일어로 하우 카피탈리스무스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것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 자본과 또는 모험주의 자본에 관련된 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그라페어, 헤어크니스, 농업관계, 농업사전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데 이게 그 베버가 초기에 그 독일의 그 사회정책 연구 협회로부터 용역을 받아가지고
엘베강 동부 지방의 농업 노동자 상태들의 발전 경향 그런 보고서를 쓴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베버 연구의 그 핵심 주제의 영역도 해요. 그래서 페어 아인 그러니까 그 독일 사회 정책학계는 페어 아인 피어 조치알 폴리틱 이렇게 되는데 여기 독일 역사주의 학파랑 관련이 있어요. 독일 역사주의 학파는 나중에 한번 다른 항목에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베강 동쪽 지역 노동자들의 실업 상태, 계급 관계 이런 거 이제 분석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독일의 엘베강 동쪽이 지금 동독 지역인데 그 산업화가 덜 되어 있고 독일의 토지 귀족 융커가 힘이 많이 좀 영향력이 강했던 지역이에요. 지금도 동서독 통일됐어도 동독이 낙후돼 있죠, 사실은.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베버가 여기서 어떤 내용을 다루냐면은 농업 노동자들이 이제 여기 근대 자본주의 시장의 경제가 확산하는 시대에 약간 이제 농노조에 가까운 예속적인 상태에 있었는데, 어, 농노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임금 노동자, 그러니까 현대 근대적인 자본주의의 노동자의 모습으로 바뀌려 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분석을 했고, 그래서 장원 경제에서 이탈하려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밖에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는 거,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베버의 그러니까 자유임금 노동으로 운영되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노동은 노동, 그러니까 이제 노예로서 이제 그 뭉커들한테 예속된 장원경제 노동 형태에서 임금을 받는 자유로운 어떤 효율적인 자본주의적인 노동 형태로 바뀌는 과정. 요걸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를 대번은 합리화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대 문명의 농업 관계 및 경제 구조. 이것도 고대 농업사지라는 책이 또 있어요. 자, 요거는 서양이 고대 문명이 그러니까 근대 자본주의하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왜 고대에 발생 안 하고 근대에 발생했는가라는 거를 뭐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도시 성격이 어떻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고대 도시는 그 얘기를 해요. 생산 도시라기보다는 농업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잉여 소비하는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역시 이거죠. 노예제로 운영을 했으니까 비효율적이고 근대적인 어떤 임금 노동하고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농노 제대로 그러니까 노예 노동 그러니까 콜로누스로 그런 농노 노동 형태로 이행을 했었다는 그런 관점을 이제 다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이게 이제 베버 요 두 책이 베버의 초기 연구인데 이게 이제 이런 접근 방법이 베버 연구의 전체적인 방향성과 제시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자, 알타스 에틱 그래서 일상윤리라는 개념, 이 일상은 아우스 알탁 비일상 개념과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비일상은 여기 일상과 비일상은 우리 일상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용어나 배번은 독특한 용어로 썼는데 일단 비일상은 카리스마적이거나 영웅 또는 예언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폭발적 순간을 얘기하는 게 비일상이에요. 그 일상은 그 말 그대로 여기 종교인의 신념이 평범한 사람들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 지침으로 자리 잡는 걸 다룬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은 그냥 매일매일 삶에 대한 어떤 개념, 윤리가 적용되는 개념이고, 비일상은 뭔가 그러니까 뭐 특별한 상황 있죠. 특별한 상황. 일상적으로는 이제 용인되지 않는데, 뭐, 강력한 카리스마 지도 휘둘려서 뭐 하는 거. 우리나라에는 비일상적인 윤리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강요된 사례가 많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카리스마적이거나 아니면 좀 폭발적인 그러니까 비일상이 지배하는 것.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과거 우리나라 이제 군대 지휘관들이 상당히 좀, 그러니까 아웃사이드, 알타,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폭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강요, 강압, 그리고 이제 군 지휘관들은 카리스마가 있는 거, 그건 좀, 아니면 폭발적 에너지가 있는 그런 거가 좀, 어떻게 뭐 용인되거나 아니면 덕목으로 평가되는 시절이 있었죠. 근데 모르겠어요. 요즘 문제는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자, 그런 걸 이제 대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개념은 종교 일상화 개념이랑 또 관련이 있는데, 매번은 종교를 이제 우리가 순수한 종교적인 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종교적 구원에 대한 열망이 어떻게 신도들의 일상적 생활 태도를 통제하고 조직하는가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하고 프로테스탄트 종교를 서로 구별을 하는데 카톨릭적인 종교는 전문가들이 엄격한 금욕 생활하고 일반 신도들은 적당히 재려주고 적당히 고해성사하고 그런 느슨한 일상을 살았다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좀 느슨하다는 거죠. 신자들은 뭐 좀 잘못도 조금씩 하고 근데 주기적으로 신자들한테 그러니까 신부들한테 가서 고해성사하면 용서가 되는 그런 이제 느슨한 일상을 살았다는 얘기인데 대번은 그 느슨한 일상이 아니라 성직자와 일반 신도도 성직자와 비슷하게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여기 있죠. 평범한 직업인데 수도성처럼 엄격히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규제하는 규칙성을 생활을 해야 구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내세적인 금욕이다. 이렇게 용어로 썼어요. 그래서 이는 벨틀리시에 아스키즈 이렇게 썼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일상의 노동, 직업이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신이 부여한 소명, 호프가 되죠, 독일어로. 이거가 되기 때문에 일상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거가 최고의 윤리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이런 생활 태도가, 근대 자본주의 기원이 되는, 뭐, 그런 개념을 제시를 했죠, 대법은. 자, 여기 밑에 보면은, 예수, 루터, 칼뱅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비일상적인 카리스마를 갖췄는데, 이 지도자들이 사라지면 신도들은 규범을 받아들여서 그 규범을 따라서 매일매일 습관과 생활 방식이 일상적으로 굳어진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안아이궁 전유라는 건데, 이건 이제 어떤 특정 자원을 개인이 사유화시키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독점적으로 쓰는 거 얘기하는 거죠. 사적 목적으로 어떤 사용하는 건데, 이게 이제 봉건제가 그런 사유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자원이나, 이건 뭐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조직이라든지 그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건데, 전 근대는 그랬고, 합리적인 근대 자본주의 관료 체제가 도입되고 나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 그 반대되고, 그러니까 이 안아이궁이 이제 사라졌다고 보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어, 합리적 그리고 합법적인 관료제와 대비되는 어떤 자원을 사적 용도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이 개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거냐 반대 개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구별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유는 지배자가 공적 통제 수단을 사적으로 전유한다. 뭐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안파수, 이거는 이제 적응이라는 개념인데, 이건 이제 대단히 중요한 핵심 개념이에요. 배보 연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어, 그, 아까 이제 기독교 일상, 비일상 개념을 할 때, 이제, 그, 내세 이런 개념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그 중국의 종교 그래가지고, 도교와, 유교와 도교, 요거를 이제 서양 종교랑 따로 이제 대비되는 개념으로 베버가 쓴 책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베버는, 어,
그러니까 동양 종교 중에서 유교하고 도교, 요걸 얘기할 때 세상에 적응하는 종교, 그 다음에 세상에 적응하지 않고 세상을 도피하는 종교를 구별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중국의 유교는 현세도피나 구원. 이게 현세도피는 도교를 얘기하고 구원은 기독교죠. 자, 중국의 유교는 현세도피와 구원이 아니고 철저히 현실 세계에 적응하는 종교라고 정의를 내렸죠. 사실 그 노노나 맹자 뭐 이런 텍스트 보면 실천 논리들이 대부분이죠. 내세 개념이 없죠. 나중에 후반에는 생겨요. 불교 영향을 받아서 중국의 소위 말할 때 학자들이 불교라든지 뭐 도교적인 약간 내세 개념을 약간 결합시켜서 만든 게 그게 성리학이에요. 유교는 성리학하고 그러니까 전통 유교랑 성리학이랑 좀 내용이 차이가 나는데 아무튼 요 베버는 성리학은 분석 대상이 아니었고 전통 유교 개념에서 내세 개념이 없고 철저하게 현실 적응이 주가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여기서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 세계 안파송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앞에다 세 개자를 붙여가지고 벨트 안팔송이라는 용어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이런 용어로 썼다는 거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면 되고 그러면 이제 세계를 거부하고 도피적인 종교 얘기를 했겠죠? 그거는 이제 후반부에 나중에 도교 얘기할 때 보면 돼요. 자, 안슈탈트라는 용어인데 이건 안슈탈트 번역이 좀 하기 어려워서 그냥 안슈탈트를 하는 게 맞아요. 자, 이거는 특정한 유형의 기관 또는 국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독일어는 안슈탈트는 독일어에서 어떤 준비, 채비 이런 것도 있고 뭐 시설, 기관, 협회 등을 얘기하는데 베버가 얘기할 때는 이제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제도나 기관을 안슈탈트라는 용어를 써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안슈탈트는 의사의 표시나 명확한 선서에서 의해서가 아니라 출생, 교육 또는 거주 사실에 대해 그 사람이 강제적으로 복종되는 게마인샤프트, 국가, 종교, 학교 등을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뭐, 뭐 우리나라가 뭐 있죠? 학연, 지연 따지는 거. 뭐 특정 학교는 저 이름 얘기하는데 뭐 엄청 또 그거 집착하는 학교가 있죠. 뭐 학연, 지연 그런 거. 그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용어는 나중에 이제 페어반트란 용어랑 안슈탈트란 용어, 그다음에 드립 결사체를 얘기하는 페어 아인하고 좀 분리가 되긴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 강제적으로 내가 거기에 결국 속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냥 주로 이제 학교? 지원? 뭐 하여튼 그런 것들. 제일 크게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자, 이제 문화유학, 안트로폴로기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뭐, 베버의 연구 방법론이 사실 문화유학에 영향을 좀 끼쳤어요.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클리포드 기어츠라고 이제 문화의 해석이라는 책을 써서 이 분야에서는 고전반열로 올라간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베네딕트 루스 그래서 루스 베네딕트죠. 이 여성 학자인데 일본 연구를 해서 이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학자인데 베버의 영향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베버는 객관적으로 어떤 관찰한 사회과학적 방법이 아니라 어떤 걸 중요시 얘기했냐면 행위자의 주관적 의미의 동기를 해석하는 거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되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은 주류 사회과학자들한테는 이제 비판을 받는 점이긴 한데 이게 어떤 질적 방법론, 그러니까 이제 정량적인 어떤 통계적인 분석이 아니라 질적 방법론을 많이 쓰는 학문 분과들 있죠. 퀄러터티브라고 그러는데 정성적인 거.
그 정량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 또는 뭐 질적 연구, 이 분야에서는 이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대학의 그 과정 보면은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을 분명히 그러면 정성적인 거, 그다음에 정량적인 거 둘 다 배워야 되는데 좀 편향돼 있죠. 그래서 편향돼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정성적인 방법, 퀄리터티브의 이제 메소드에 해당되는 그 방법론에서 베버의 연구 방법, 특히 이해사회학에 영향을 많이 줬는데 주 핵심 개념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미의 동기를 해석하는 접근 방법 이런 거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방법을 영향을 받은 사람이 클리포드 기어츠인데 클리포드 기어츠가 이제 그 해석 인류학 창시자, 그러니까 베버의 해석 그 이해학의 개념을 영향받아서 해석 인류학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자세한 건 여러분 텍스트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루스 베네딕트 국화카라는 책에서도 뭐 베버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베버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뭐냐면 일본 문화가 그 모순적인 행동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화는 되게 미학적 가치를 많이 두는 신미성을 갖고 있는 모습과 칼을 휘두르는 폭력적인 혼혈성이 모순적 같이 존재한다는 거를 이제 접근한 책인데 이 책은 좀 독특한 역사적 좀 사회과학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게 사실 이 책의 출발은 이제 지역학이라는 개념이랑 좀 관련이 있어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일본하고 전쟁을 하는 이제 미군들 입장에서 이제 일본 군들의 형태가 좀 서양인과는 다른 부분들이 너무 많았고 그게 이제 서양 사람 입장에서 보면 되게 당혹스러운 장면들이 이제 많이 연출이 됐죠. 그런데 이제 전쟁 중이니까 뭐 일본에 가서 연구를 못 하니까 베네딕트 루스가 이 문헌만 의존을 해서 일본 문화의 특징을 어떤 특정한 패턴을 추출해냈어요. 그게 이제 이 책의 핵심 접근 방법인데 그래서 이게 지역화 연구에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어문 계열이 아니라 그 다른 문명권을 이해를 하려는 시도들 이런 개념 때문에 지역화 개념이 생긴 거예요. 사실 이제 세계사라는 과목이 전 세계에서 사실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세계사라는 개념이 언제 생긴 거냐면 이 미국이랑 관련인데 미국이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1차 세계, 2차 세계 둘 다 참전하는 걸 좀 기피를 했었는데 어쨌든 뭐 2차 세계 때 전쟁을 참전하고 나서 유럽 대륙에서 이제 미군들이 말 그대로 시골 촌놈들이잖아요. 카우보이들. 말이나 타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뭐 프랑스 전선, 독일 전선, 뭐 영국군하고 이제 같이 이제 경험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문화적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 전쟁에 참여했던 세대들이 돌아오고 나서 아 다른 문명도 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역사를.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세계사라는 용어는 안 쓰고 세계 문명사라는 용어를 써요. 아니면 서구 문명.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가리키는 거가 사실 미국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세계사 접근 방법은 독일이나 프랑스 뭐 이런 쪽보다는 영미권 교과서 시장이 더 커요. 근데 이제 여기 베네딕스 루스도 그런 배경에서 다른 지역 문화 연구 이게 다 그 당시 전쟁 때 일어났던 상황이랑 관련이 있어요. 자, 안티크리티케는 비판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제 출간하면서 비판이 엄청 많이 쏟아졌죠. 쏟아지니까 이제 이거를 베버가 반박을 했어요. 반박한 내용을 모아놓은 책이 이거. 크리틱에는 이제 비판하는 뜻이니까 이게 이제 자신의 그 내용에 대해서 반박한 걸 모아놓은 책을 안티크리틱이라 한다 이런 얘기.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비판받았던 하나가 마르크스의 이제 토대하고 상부구조 개념이 있어요.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는, 이게 이제 나중에 토대하고 상부구조 얘기 개념에서 나오는데, 그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는데, 어쨌든, 마르크스는 경제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경제적인 토대가 뭐 문화, 이데올로기, 이런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마르크스는 거기에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아니면 윤리, 종교 윤리 같은 상부구조가 자본주의를 결정을 한다고 일방적으로 보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왜곡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베버의 이론은 반공 이론, 이데올로기 토대로 갖다 삼기도 하는데, 베버는 본인의 저서에서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마르크스의 그 주장에, 그러니까 토대, 경제적인 요소가 상부구조, 이데올로기나 문화적인 요소,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걸 반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beide sind wichtig 이렇게 얘기했어요. 둘 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경제적 토대도 중요하고 상부구조, 문화나 종교 이론도 둘 다 중요하지 어느 한쪽이 있다는 건 아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베버의 입장은 상부구조만 중요하다고 보았다고 잘못 오독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반박을 했어요. 그리고 베버는 자본주의 개념이 그냥 모든 일반적인 자본주의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죠? 이윤 추구나 탐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기업, 그 다음에 끊임없는 노동, 직업 소멸, 여기 윤리적인 태도 입장을 다룬 거예요. 그리고 비교 연구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게 텍스트고, 문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트리프, 심리적인 동행 추진력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베버가 직접적으로 이 용어를 이제 깊게 연구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베버 이해상에서 어떤 중요한 동기를 설명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 사회적인 행위의 추진 영역에 해당되는 게 이제 뭐 프로테스탄트 윤리라든지 자본주의 추진력, 뭐 현세적 금욕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어.